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2년 개봉해서 칸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을 발굴하고 있는 호우 시절. 지난번에 간단한 영화의 골격과 뭐 네. 줄거리 전반 그리고 뭐 저의 이제 인물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나눠봤는데 네. 조셰프님은 이 영화의 인물들 주로 이제 혜준과 설애라고 하는 인물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네. 이 인물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그 혜주는 이제 경찰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팀장이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노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행해 가는 과정을 맞아요, 보면. 맞아요. 그리고 일 잘하고. 뭐 더불어 이제 최연소 팀장이라고 또 이제 맞아요, 강조되는 맞아요. 걸 보면 네. 되게 유능하고 조직에서도 인정받는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의 특징은 저는 이제 원우 씨랑 조금 다르게 네. 매뉴얼이나 교과서적인 것에서 벗어난 걸 상당히 싫어한다. 맞아요, 맞아요. 요게 이제 그 고문 같은 건데 네. 그래서 고경표 씨를 이렇게 뭐 때리고 이런 부분을 물론 이게 위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네, 원우 네.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네. 위선이나 혹은 누르고 본인이 있다. 경계하는 걸 수도 네네네.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좀 그런 거를 그쵸. 싫어하는 사람 아닐까. 약간 편집증 정도로 네. 보이기도 하죠. 네. 약간 강박적인 증세가 네네네. 있는 사람이고 네. 저 영화의 첫 장면에 그 표적이 이렇게 오면서 권총 실사하는 게 이제 권총 네네네네. 사격하는 게 이제 첫 장면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때의 해주는 굉장히 명석하고 분명해 보여요. 고경표 씨한테 이제 뭔가 전달하는 과정도. 네. 그런데 점차 이 사람이 이제 안약을 넣고 네. 이제 삶이 뿌옇게 변해가는 과정이 이제 음. 송설애를 만나면서가 그렇지. 아닐까. 네. 근데 그럼 이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냐인데 이게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외부적인 요소는 이제 탕웨이, 그러니까 송설애를 만나면서 네. 이 인물에게 홀려서 그렇죠. 그런 어떤 일종의 자극에 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첫눈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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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인생이 안개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마치 해무에 빠지는 맞습니다. 선박처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해준을 이렇게 만든 거는 갈등이라기보단 자극인 것 같아요. 송설애라는 사람에 맞아요. 대한 강한 유혹, 정확한 아주. 뭐 네. 자극. 근데 이제 송설애의 자극만 있어서는 이럴 수 없고 네. 저는 뭔가 내부적으로 추동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 네, 네. 해준은 보이기에는 굉장히 명석해 보이는 사람입니다만 상당히 지쳐 있고 위태할 정도로 권태로워 보이는 면이 네, 있는 네. 거죠. 이 사람 왜 자꾸 지치냐? 이 부분은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질곡동 살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가 네. 아니라 3년 동안. 네. 이 사람은 만족이 없는 상태에 지금 있는 게 아닐까. 뭐해서 좀 결핍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네. 결핍의 상태는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건데 네. 명품 연기를 선보인 정한이라는 네. 이정현 씨. 네, 이정현 네. 씨가 굉장히 연기를 전 잘한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 정한이라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정현 씨의 캐릭터 이름이 정안이잖아요. 네. 되게 안정을 맞아요. 거꾸로 한 건데 맞아요. 그렇게 안정적일 것 같이 느껴지고 정한이라는 사람의 커리어 자체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 역시도 되게 매사에 똑 부러지고 야무지고 그쵸. 옹골차고 그렇지만 해준에게는 박해일 씨한테는 안정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휴식을 주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준은 이제 집에만 가면 정환과는 이제 라포가 형성되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마치 이 영화에 제가 그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라고 했는데 네.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만 저에겐 와닿지 않았던 그 공허함이 네. 해준과 정환의 관계 아닐까. 그래서 정환은 해준에게 다 말로 알려주거든요. 네. 대화가 되게 많은 부부처럼 보이죠. 네,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뭐 이런 대사도 있죠. 뭐 섹스가 고혈압이나 심장병에 좋다고 하잖아. 우리는 네. 매주 해야 돼. 서로 밉고 싫을 때도. 네. 이제 전 이게 정환을 상징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정확하다고 네.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환이 느끼는 사실 이거는 정환 역시도 불안을 느꼈던 거다. 그렇지. 그래서 먼저 말을 뱉는 거다. 네. 말을 뱉지만 그 말이 행동으로 다가가지 않고 그러니까 라포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해준에게는 이 집이라는 곳, 가정이라는 곳이 어떤 휴식이 되거나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이나 폭력, 인간의 갈등이 매일 험난하게 나타나는 현장이나 사무실이 오히려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준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준이 그 이상이 몸에서 계속 드러나는 거죠. 뭐 눈이 뻑뻑해진다거나 네.
잠을 자지 못하거나 그렇게 해서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뿌얘지는 거죠. 네. 안개처럼. 그 상황에서 송설애라는 인물을 만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설애에 대한 네, 이야기를 네. 하게 되는 건데 설애의 캐릭터는 전형적인 좀 팜무파탈의 느낌이 좀 있죠. 좀 나죠. 네. 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원하면 언제든지 남자들이 줄을 설 수 있게 네. 하는 외모. 근데 설애를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는 전 말의 기술인 것 같아요. 네. 언어를 아주 정확하게 네. 본토 한국인보다도 정확하게 구사하지 않나. 그래서 음. 그 묘한 메시지까지도 네.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까지 좀 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설애라는 사람은 저도 원우 씨랑 동일하게 네. 계속해서 퀘스천어블한 사람이었어요. 음. 물음표가 계속 뜹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네. 그리고 굴한지 좀처럼 유추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매력 있죠. 그렇죠. 이제 호기심을 계속 갖게 하니까.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범죄자예요. 어쨌든 범죄자죠. 네. 그냥 살인범이고 네.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뭐, 죽이죠. 네. 뭐 이 사람 역시도 사람을 죽이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잖아요. 뭐 처음에는 어머니의 고통을 절감하기 위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이제 첫 남편 기도수를 죽일 때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가 쫓겨날 수 있으니까. 네네. 세 번째는 이제 협박으로부터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고, 그러니까 이모신으로부터 그렇죠. 이모신이 뭔가 협박을 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혜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어떤 변명은 있지만, 물론 이모신을 직접 죽이는 건 아니지만 네. 쓰리 쿠션으로 죽이게 하는 네. 이 과정은,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는 사람이다. 맞아요. 설에는. 맞아. 그래서 철저히 약간 소시오패스? 그래요. 맞아요. 네. 의 성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에는 불쌍한 여자인가 혹은 공교로운 인물인가,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함의하는 게 있다라고 네. 보는데, 어떤 입장에서는 설애를 불쌍하게도 볼 수 있고 네. 공교롭다라고도 볼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의 시각에서 그냥 범죄자로 그렇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도 좀 궁금하고, 네. 저는 이 질문을 원우 씨한테 좀 던지고 싶은 거예요. 원우 씨는 송설애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도 우선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영화를 8번 정도 보면서 이제 이 여자에 대한 감정도 좀 변화하는 그렇죠, 거죠. 동요하죠. 근데 처음에는 다 낚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네. 처음에는 너무 매력 있고, 거기에서 이제 박해일 씨가 혜준이가 그 취조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그 설애한테 너 같으면 어떨 것 같냐. 네. 부산에서도 남자가 죽고 이포 와서도 죽고 그것도 내 다 관할 구역에서 네. 사람이 죽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할 때 되게 의표를 찌르는 답변을 하잖아요. 네. 아, 저 여자 참 불쌍한 여자네 라고 생각할 것 같다 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그 김신영 씨가 연기한 여연수 경사도 뭐 불쌍하지도 않아요. 예, 그만 좀 하십시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음. 거기 있는 사람들 형사까지도 속아 넘어간 그렇죠. 거예요. 음. 근데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관객들도 이제 전 매혹을 시키는 거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알고 보면은 되게 자기 감정, 어떤 말도 저는 믿을 수 없는, 제가 송설의 대사 중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마지막에 그래도 본인의 어떤 목숨을 버리러 가는 그 상황에서의 전화 통화 장면. 네. 거기에서 그래도 혜준이를 사랑하긴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 데이트 씬도 저는 이젠 믿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설애가 스스로 고백하건데 그때는 아직 자기의 사랑이 시작되지 않았던 때니까. 근데 설애의 대단한 점은 이제 또 관객들을 되게 미스터리로 빠지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박해일이 언제 설애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지? 맞아요. 라는 네. 거거든요. 네. 아까 언어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 번도 워딩으로는 리터럴리하게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없어요. 저도 한 2번 다시 돌려서 네네. 봤네요. 네. 그런데 뭐냐면 혜준이가 설애한테 나는 완전히 붕괴됐다. 맞아요. 그 대사를 설애는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그런 비언어적인 의미까지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의 정확한 의미로, 사실 근데 그게 사랑한다는 의미가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해석해낼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또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 캐릭터의 좀 매력으로 수렴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던 거에 연장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1편에서 네. 이야기했던 그런 설애에 조금 정말로 불쌍한 혹은 되게 좀 서글픈 혹은 되게 좀 묘한 건 뭐냐면, 그런 설애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좀 집요하고 폭력적인 남자들인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전 에피에서 혜준이의 그런 우아한 외피를 벗겨보면 되게 잔혹한 구석이 있는, 폭력적인 구성도 있는 인물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애가 만난 남자들이 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 기도수도 설의 몸에다가 이니셜을 새길 정도로 각인을 세워서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고, 이모신도 되게 좀 이렇게 사이코패스적인 그 면모가 있는 사람이고, 되게 좀 뭔가 상당히 제각각인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 결이 비슷한 걸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네. 좀 집요한 구석이 있는 남자들. 음. 그러면서 또 되게 이런 세상의 도덕관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벗어날 수 있는. 네. 나는 내로남불인 거죠. 나는 예외. 음. 나는 형사지만 뭐 혼외관계, 난 널 사랑하니까 있을 수 있지. 음. 아주 정말 문자 그대로 내로남불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남자들을 되게 위험한 상태로 빠뜨리게 만들고 남자들의 위험한 본능을 호출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그게 또 본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폭력과 살인의 현장에 자기 스스로를 배치시키게 만드는 그런 기구한 팔자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 원우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저도 그 리터럴리하게 네. 도대체 어디서 사랑했다는 얘기를 한 네네네. 거야라고 그 OTT에서 저 막 돌려봤거든요. 네네네. 막 샅샅이 보면서 자막까지 네. 놓으면서 봤는데도 못 찾아서 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붕괴됐어요. 그 부분일 거라 추론했지만 네. 그 붕괴됐다를 사랑으로 인식하는 것이 네. 그 송설애라는 사람의 성장 과정임을 생각하면 불쌍하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건 무너지고 붕괴되는 거다로 인식하고 있는 게 그녀의 사랑 방법이라면 원우 씨 말이 되게 일리가 있는 게 그녀가 계속해서 그 만나게 되는 사람들 네. 혜준과 네. 기도수와 이모 씨는 근데 좀 달라요. 음. 외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최소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훨씬 더 멀쩡하고 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혜준은. 네. 근데 송설애라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사랑의 감정은 계속해서 그 외피로는 달라졌을지언정 네. 끌려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필연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좀 불쌍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성장 과정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저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본인 역시도 결국은 불행으로 갈 수밖에 네. 없는 사랑의 과정을 다분히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붕괴를 사랑으로 인식할 네. 정도의 어떤 영혼의 슬픔이 있는 뭐 그런 내러티브가 있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혜준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 혜준이가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를 하기 전에 나의 매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의 직업적인 자부심에서 나온다. 그렇죠. 근데 난 그거를 포기한 거다 너 때문에. 여자에 미쳐서 수사를 망쳤죠.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에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고 나한테 핸드폰 버리라고 할 정도면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네. 하지만 그 사랑은 끝났네. 그 사랑이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까지가 사랑이었다는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던 거죠. 그 남자의 사랑이 끝났을 때 그래서 자신의 사랑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설의 사랑이. 그래서 그런 내러티브로 이해를 하면 설의 그 마지막 증언, 전화 통화에서의 그 마지막 장면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애가 갖고 있는 사랑은 완성형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네, 그 공허함에서 비롯되는 사랑이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둘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네요. 절대 아닌 거죠. 자기가 놓쳐야만 그때 사랑을 인식하게 되는 어떤 우매한 그렇죠. 감정을 우화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결말마저도 네. 이제는 이 사건을 자신이 어디서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함으로써 네. 영원히 혜준의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걸로밖에 이제는 그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거죠. 네. 원호 씨는 네. 이런 탕웨이 같은 사람 네. 정말 이렇게 예뻐. 네. 딱 그냥 송설애야. 네. 원호 씨의 삶에 어떤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면 네. 흔들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런 유사한 경험이 호출되기 때문에 혜준이라는 캐릭터에 더 몰입이 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흔들리는 그 혜준의 마음은 저는 되게 이해는 가요. 안으로는 불꽃 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계속 누르고 살아오고 있는 이 사람의 되게 예상치 못한 인생의 타이밍에 설애가 나타나서 모든 걸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혜준이가 그렇게 열심히 뭐 지금까지 스스로 엄격하게 살아왔지만 혜준이가 설애 보고 빠지는데 한 1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그냥 바로 멍하니 이렇게 보면서 저는 거기서부터 반해버렸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무너짐을 보여주는 또 캐릭터이기도 하다. 붕괴. 그러니까 사실 그 붕괴는 첫 만남부터 시작됐던 거죠. 그리고 그건 어쩌면 혜준에게는 저의 해석으로는 깊이 갈망하고 있었다. 그렇지. 그게 설애라는 게 아니라 이미 맞아요. 기존의 본인의 어떤 사회적 관계나 그렇죠. 가정에서의 어떤 권태가 이미 그를 준비시켜 놓은 게 아닐까. 제 생각도 그래요. 네. 우리가. 그런데 너무 예쁜 여자가 나타난 거지. 정신 못 너무 차리고. 매력적이고 손이 닿을 듯 근데 확실히 닿진 않는. 그렇죠. 가질 수 없는 네. 느낌의. 그 어떤 느낌의 그 미지의 무엇인가가 그를 홀려버린 건데 네. 이게 결혼이란 게 원래 이런 건가? 그건 저도 뭐 이제 결혼하신 분들한테 네. 진짜 그 물어보고 싶은 게 부부의 모습이 다 이렇게 정한과
그 해준의 모습처럼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음. 이 영화에서 의도적인 연출이겠지만 둘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만 나오지 전혀 아무런 언급도 없고 나중에 이포로 와서 같이 사는 해준이랑 같이 정원이가 같은 집에서 주말 부부가 아니라 네네. 같이 사는데도 아들은 없는 것 같거든요. 아들에 대한 근데 교육 방침에 대한 갈등도 있죠. 그렇죠. 그 방식 정하는 전형적인 이제 어떤 그 아이의 어떤 공부나 음. 학습에 대한 어떤 우선이 되는 거고 네, 굳이 그럴 필요 있어?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해준의 모습은 맞아요. 전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라마나 대중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그 어떤 남성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아, 뭐 그렇게까지 유난 해야 떨어야 돼? 돼? 네, 약간 이런 인식. 네, 그 차이도 좀 발견되고 맞아요. 그게 되게 전형적인 그래서 오히려 저는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 결혼을 되게 결혼을 염세적으로 그려놓은 맞아요. 작품이다. 그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을 라는 것 같아요. 생각을 되게 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평생 한 사람이랑 뭐 음. 살아가는 거에 대한 고려는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쵸. 이 작품은 네, 네. 그냥 애초에 그런 건 불가능하고 불가능하다. 그 전제 위에서 모든 게 진행되고 음. 있는 것 같은 음. 느낌은 좀 있어요. 음. 그래서 애인이라는 드라마 이후에 한 30년 만에 네.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던 기억은 나네요. 저도. 이제는 그러니까 애인 때는 이런 마음도 있어. 아주 그러니까 틈을 살짝 열어줬다면 그렇지. 이제는 결혼 자체가 완벽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야를 이제 네. 전제하고 가는 그렇죠. 상당히 그 지퍼가 많이 열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지퍼가 많이 열렸다는 표현이 너무 적절한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 여기에 있는 인물들은 사실은 도덕적으로는 많이 지금 뭐 이걸 타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본인이 결혼할 때 했었던 약속에서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인물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음. 뭐 혜준이 예를 들어서 고민하는 장면 같은 게 없잖아요. 음. 그냥 바로 빠져서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박찬욱 감독 혹은 정석영 작가의 결혼에 대한 결혼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긴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이 시대의 결혼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원우 씨는 지금 이 시대. 네. 원우 씨는 어때요? 그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 한 사람만 봐야 되니까 지금까지 결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결혼을 했으면 바람을 피는 거에 대해서는 조셰프님도 그렇지 않아요? 아 당연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비극이 내가 결혼을 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면 생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도 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인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되게 주변에서 네. 정말 그렇게 희화화되고 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자주 보잖아요. 네, 뭐 가족들이랑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진짜 뭐 남자나 여자 어떤 젠더를 불문하고 네. 되게 뭐 오피스 와이프, 뭐 약간 오피스 허즈밴드, 맞아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사회적인 비난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안에는 그 속살에는 그들이 약간은 다 그런 권태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점점 이제 그 결혼율이 혼인율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네. 우리가 배워온 거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 네. 그게 현실과 이게 실상이 네.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네.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네네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정답인 것 같은 거. 어. 회사 생활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접점들이 생기고 네. 그런 감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음. 그런데 그래서 새로운 걸 계속 배우려고 한다. 새로운 걸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새로운 걸 계속 배우는 이유는 어. 사람에 대한 설렘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낯선 거에 대한 설렘이 있는 게 아닐까 싶다는 거죠. 그 감정 자체를. 근데 그건 인간은 계속해서 느껴줘야 되는데 그걸 잘못하면 이제 그 관계에서 이걸 사랑이라고 느껴버릴 수 있는 이게 인간의 우매함인 것 같다라는 것까지 뭐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워딩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게 되게 일리 있는 표현인 것 같고. 그러니까 타격점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네. 무생물에게로.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울 수 있는 영역, 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많이 해놓으면 그게 다시 더 선순환이 되지 않겠나. 이게 전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너 왜 옛날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네. 너 왜 옛날만큼 나한테 더 이렇게 케어하지 않아? 네네. 이렇게 체근할 게 아니라 남녀를 불문하고 맞아요. 각자 좀 더 본인의 경험을 넓히고 네. 하지만 본인의 마음은 잘 단속할 수 있는 걸로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다음에 유부남을 한번 모시고 또 이런 얘기도 박 나눠보면. 선배한테 한번. 근데 유부남한테 이럴 수가 없잖아. 하긴 그건 그렇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상을 한번 불러야지. 전문가로 그렇지. 이제 심리 상담. 그 전문가로 이제 약간 빙자해서 네, 그렇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이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 영화에 대한 매력, 나중에는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어요. 좀 원우 씨가 헤어질 결심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완전히 지금 다 개운하게 발굴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좀 남았어요. 저희가 약간 잔변같이 남았는데. 비유를 해도 너무 우리 스타일대로 그래서 하시네요.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쌀까요 이제? 개운하게 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부분 저희가 남아있는 부분 좀 이러구나 이게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아무튼 다음에 좀 남은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에피소드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